서울의 심장부, 가장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엘레나 강은 도시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짙은 갈색 눈동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25의 나이에 아우라 그룹을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권에 올려놓은 그녀는 이미 살아있는 신화였다. 그녀의 앞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이 떠 있었고 수많은 데이터와 시장 분석 자료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에서 가볍게 움직일 때마다 복잡한 그래프들이 재배열되고 새로운 정보창이 열렸다. 그녀의 두뇌는 슈퍼컴퓨터처럼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세상은 그녀를 천재 혹은 괴물이라 불렀다. 차가운 무표정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서연이었다. 5살의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숲속으로 쫓겨나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 지난 2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지우고 엘레나 강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났다.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때 스크린 한쪽에 작은 알림창이 떴다. 베리디안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 개최. 베리디안 그룹. 한때는 그녀의 모든 것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들의 제국. 그녀의 숙부 박진태와 숙모 민수희가 피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이었다. 그들의 웃는 얼굴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순간 엘레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2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그녀의 기억의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가족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숙부와 숙모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어린 서연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5살짜리 아이를 집에서 내쫓았고 살기 위해 아이는 비에 젖은 채 어두운 숲으로 도망쳐야 했다. 짐승의 울음소리와 사방에서 조여오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그녀를 구한 것은 우연히 숲을 지나던 한 노인이었다. 그는 은퇴한 재력가이자 뛰어난 전략가였고 서연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총명함과 강인한 의지를 발견했다. 노인은 서연에게 엘레나라는 새 이름을 주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부를 쏟아부어 그녀를 최고의 인재로 키워냈다. 그렇게 김서연은 죽고 엘레나 강이 탄생했다. 엘레나는 생각의 흐름을 끊고 비서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단정한 모습의 최민준 실장이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엘레나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신복이자 그녀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그는 엘레나가 겪은 모든 고통과 그녀가 품고 있는 복수심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다. 최 실장, 베리디안 그룹 갈라쇼에 참석할 준비를 해주세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주목받는 방식으로 등장해야 합니다. 엘레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20년 만에 마주할 원수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최민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엘레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파티 참석이 아니었다. 20년간 이어진 기나긴 어둠의 끝을 알리는 서막이자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엘레나의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집무실에 다시 혼자 남은 엘레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어린 서연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엘레나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녀의 차가운 눈가에 아주 희미한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엄마, 이제 곧 돌아가요. 엄마의 모든 것을 되찾고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그녀의 낮은 속삭임이 고요한 집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베리디안 그룹의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홀로그램 스크린을 향해 다시 손을 뻗었다. 베리디안 그룹의 로고가 화면 중앙에 떠올랐다. 그녀의 입가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승리를 예감하는 자의 차갑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복수의 여신이 마침내 강림한 순간이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베리디안 그룹의 재무제표와 주주 구성,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를 화면에 띄웠다. 지난 몇 년간 그녀는 이미 그들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약점을 파악해 두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고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제국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마지막에는 썩어버린 심장부를 세상에 드러낼 작정이었다. 박진태와 민수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냈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자신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무서운 경쟁자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엘레나는 그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 그림자는 마치 복수를 위해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용처럼 보였다. 20년 전 숲으로 도망쳤던 연약한 소녀는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여왕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의 귀환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엘레나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정형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원수들의 성을 생각하며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녀의 시대가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갈라쇼가 열릴 날까지는 일주일이 남았다. 엘레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미 첫 번째 공격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것은 베리디안 그룹의 근간을 흔들 강력한 한 방이 될 것이며 아무도 그 공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완벽한 포식자였다. 최민준 실장으로부터 초대장이 확보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엘레나는 짧게 확인하고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녀에게 감상은 사치였다. 오직 계획과 실행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차갑게 뛰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복수라는 뜨거운 용암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재계는 아우라그룹의 의문스러운 행보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갑작스럽게
베리디안 그룹의 경쟁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한 엘레나 강의 의도를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포성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엘레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의 체스판 위에서 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베리디안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돌이 놓였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뿐이었다. 그녀는 20년을 기다렸고 더 이상 기다릴 생각은 없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엘레나의 세계는 여전히 짙은 밤이었다. 그녀의 기나긴 밤은 원수들이 무릎 꿇고 심판을 받는 그날에야 끝날 것이다. 그녀는 지치지 않는 투지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20년 전의 어린 김서연을 위해, 그리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위해, 그녀는 마지막으로 베리디안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슬로건을 화면에서 확인했다. 반세기의 신뢰, 영원의 가치. 엘레나는 그 문구를 보며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신뢰와 가치라. 곧 알게 될 거야. 너희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모래성이었는지를.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울렸다. 베리디안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상석에 앉은 박진태 회장의 얼굴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감히 도전장을 내밀 어리석은 자는 없다고 믿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고작 그건가? 이름도 없는 유령 회사 따위가 우리 자회사를 흔들고 있다는 말인가? 박진태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재무 담당 이세계로 향했다. 이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만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회사인 베리디안 바이오의 주가를 교란시키고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는 것으로. 그의 말은 박진태의 손짓에 의해 가로막혔다. 됐네. 그런 사소한 문제는 알아서 처리하게. 우리 베리디안의 자금력으로 눌러버리면 그만이야. 본보기를 보여주도록 해. 감히 우리에게 덤벼든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말이야. 박진태는 가볍게 웃어 넘겼다. 그의 아내이자 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인 민수희는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남편과 달리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수희는 박진태의 오만함이 언젠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배후가 단순히 돈을 노리는 하이에나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비서를 통해 이번 공격을 주도하는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 같은 시각 아우라 그룹의 컨트롤 타워에서는 엘레나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베리디안 바이오의 주가 변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태가 자신의 공격을 과소평가하고 막대한 자금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예상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리디안 측에서 대량의 주식 매입을 통해 주가 방어에 나섰습니다. 최민준 실장이 옆에서 보고했다. 엘레나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공격은 적대적 인수가 아니었다.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의 진짜 목표는 베리디안의 자금력을 소모시키고 그들의 시선을 이 작은 자회사에 묶어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더 깊숙한 곳으로 침투하는 것.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그것은 외부에서의 공격이 아닌 내부에서의 붕괴를 유도할 한 수였다. 엘레나는 최민준에게 눈짓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세요. 그를 만날 시간입니다. 최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그는 베리디안 그룹 재무팀의 차장이었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번번이 승진에서 누락되며 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다. 최민준은 신분을 위장한 채 그와 접촉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차장은 최민준이 내민 조건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거액의 돈, 자녀들의 해외 유학 지원, 그리고 베리디안이 무너진 후 아우라 그룹에서의 임원직 보장,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제안이었다. 결국 차장은 엘레나의 손을 잡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바꿔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날 이후 베리디안 그룹의 내부 정보를 조금씩 빼내어 최민준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인수 합병 계획, 신사업 프로젝트, 그리고 박진태 회장의 비자금 내역까지. 제국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한편 박진태는 베리디안 바이오의 주가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하자 의기양양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을 비웃으며 축배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위협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희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녀가 지시했던 유령 회사 추적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다. 자금의 출처는 안개처럼 희미했고 배후는 그림자처럼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듯한 불쾌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상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엘레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진태가 연 파티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제국 중심부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 넣은 후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비수를 언제, 어떻게 비트는가 하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스크린에는 내부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베리디안 그룹의 1급 기밀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것들은 박진태의 탐욕과 부패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엘레나는 이 자료들을 이용해 그를 서서히 옥죄일 계획이었다.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싱거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지켜보게 만들고 싶었다. 일주일 후 베리디안 그룹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야심차게 추진하던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경쟁사가 한 발 앞서 계약을 성사시켰고 베리디안은 막대한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 경쟁사는 바로 아우라 그룹이었다. 박진태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여겼던 바이오 자회사 사건과 이번 프로젝트 실패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우라 그룹,
그리고 그 베일에 쌓인 젊은 여성 CEO 엘레나 강. 그는 처음으로 상대의 이름을 제대로 인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엘레나는 이미 다음 공격을 개시한 후였다. 이번에는 베리디안 그룹의 주력 사업인 건설 부문이었다. 그녀는 내부 정보를 통해 그들이 수주하려던 대규모 국책 사업의 비리 의혹을 언론의 익명으로 제보했다. 뉴스는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베리디안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박진태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가 내부에서 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부 단속에 들어갔지만 이미 조직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레나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고립된 왕이었다. 엘레나는 이 모든 상황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체스판 위에 퀸처럼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수는 정확했고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박진태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그보다 두세 수 앞서 움직였다. 20년간 복수를 위해 갈고 닦은 그녀의 전략적 사고는 이미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 보았다. 20년 전, 이 도시의 어딘가에서 그녀는 굶주림과 공포에 떨며 죽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도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첫 번째 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더 대담하고 치명적인 두 번째 수를 둘 차례였다. 국책 사업 수주 실패의 후폭풍은 거셌다. 베리디안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그룹의 명성에는 지울 수 없는 흠집이 났다. 분노한 박진태는 모든 책임을 건설 부문을 이끌던 윤 이사에게 돌렸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30년간 그룹에 헌신한 노장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으며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평생을 베리디안에 바쳤던 윤 이사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그의 충성심은 산산조각 났고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았다. 바로 그때 세계적인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그에게 비밀스러운 제안이 들어왔다. 아우라 그룹이 신설하는 글로벌 건설 사업부의 총괄 대표직이었다. 제안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현재 연봉의 3배, 완벽한 권한 위임, 그리고 무엇보다 한 인간이자 전문가로서의 존중, 박진태의 독재와 몸열감에 지쳐있던 윤 이사에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베리디안의 사표를 던지고 아우라 그룹으로의 이적을 결심했다. 윤 이사의 사임은 베리디안 그룹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혼자 떠나지 않았다. 건설 부문의 핵심 인력 수십 명이 그를 따라 아우라 그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베리디안 건설은 하루아침에 머리와 팔다리가 잘려나간 신세가 되었다. 그룹 내부에서는 극심한 혼란과 함께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다. 박진태의 무능한 아들과 호시탐탐 회장 자리를 노리던 그의 동생은 이 기회를 틈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헐뜯고 비방하며 회사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박진태는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에 찬 고함만 내지를 뿐이었다. 제국에 견고해 보였던 성벽에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박 씨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변함이 없었다. 그들의 저택에서는 매일 밤 호화로운 파티가 열렸다. 민수이는 회사의 위기보다 다가올 자선 경매 행사에서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를 더 고민했다. 박진태는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배신자들을 저주했고, 그들의 자녀들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처럼 행동했다. 고작 30년 일해놓고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윤 이사 그놈은 내가 이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해 버릴 거야. 박진태는 술에 취해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소리쳤다. 민수이는 그런 남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소리 지를 시간에 아우라 그룹의 그 젊은 대표나 파악하세요. 이건 단순한 스카우트가 아니에요. 계획된 공격이라고요. 이러한 기업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 최민준 실장은 20년 전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공식적인 서류 더미에서 벗어나 사건의 현장으로 직접 향했다. 김서연의 어머니가 사망했던 시골의 한적한 국도.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빗길 과속으로 인한 운전 미숙이었다. 하지만 최민주는 그 기록을 믿지 않았다. 그는 수소문 끝에 당시 사건을 처음 목격하고 출동했던 퇴직 경찰관을 찾아냈다. 노경찰은 처음에는 입을 열기 꺼렸지만 최민준의 끈질긴 설득과 신분 보장 약속에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털어놓았다. 사고 현장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은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마치 누군가 그대로 밀어버린 것 같았어. 그리고 이상할 정도로 빨리 서울에서 높은 양반들이 내려와서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지. 뭔가 냄새가 났지만 나 같은 시골 순경이 뭘 어쩔 수 있었겠나. 노경찰의 증언은 최민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닌 계획된 살인이었다. 노경찰은 또한 당시 현장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을 봤다는 동네 주민이 있었지만 그가 얼마 후 갑자기 입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최민주는 즉시 그 목격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며칠 만에 그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목격자는 작은 도시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는 최민준의 등장에 극도로 불안해하며 20년 전 일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박 씨 일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최민준은 그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당신의 증언 하나가 억울하게 죽은 한 여성의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아우라 그룹이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숨어 살지 마십시오. 최민준의 진심 어린 설득에 목격자는 마침내 눈물을 흘리며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비 오는 밤 자신의 정비소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뒤따르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그대로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았고 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똑똑히 봤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그 검은색 세단은 잠시 멈춰 상황을 확인하더니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것은 모든 것을 뒤엎을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최민주는 목격자의 진술을 모두 녹음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즉시 피신시켰다. 그리고 곧바로 엘레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는 목격자의 증언과 함께 사고 현장 사진을 재분석한 자료를 엘레나의 스크린에 띄웠다. 보고를 받는 동안 엘레나의 얼굴은 차가운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목격자의 증언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20년간 억눌러 왔던 슬픔과 분노가 그녀의 내면에서 폭발하며 뜨거운 불길이 솟구쳤다. 어머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확신은 그녀의 복수심에 새로운 불을 지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기업 전쟁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 엘레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최민준에게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목격자를 철저히 보호하세요. 그의 신변에 아주 작은 위협도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라졌던 검은색 세단,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세요. 20년이 지났어도 흔적은 반드시 남아있을 겁니다. 엘레나의 눈빛은 이제 복수의 여신을 넘어 심판자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베리디안 그룹을 감싸는 공기는 이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잇따른 악재와 유능한 임원의 이탈로 그룹의 위상은 흔들렸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박진태는 마침내 아우라 그룹의 대표, 엘레나 강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자신의 제국을 파괴하기 위해 나타난 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의 오만함은 공포와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더 이상 전공법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다. 수십 년간 재계를 지배하며 사용해왔던 그만의 방식, 즉 비열하고 추악한 뒷공작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검은 돈을 관리하고 온갖 불법적인 일을 처리해주는 해결사를 비밀리에 호출했다. 그의 지시는 간단하고도 명확했다. 아우라 그룹과 엘레나 강에 대한 모든 것을 캐내. 약점이란 약점은 모조리 찾아내서 숨통을 끊어버려 은행을 압박하고 세무조사를 넣고 언론을 이용해 추악한 스캔들을 터뜨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를 이 바닥에서 끌어내려. 박진태의 눈은 복수심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해결사는 즉시 움직였다. 박진태의 오랜 인맥을 이용해 아우라 그룹의 주거래 은행에 압력을 넣었고 뇌물을 받은 국세청 관리는 아우라 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악의적인 루머들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엘레나 강의 사생활과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들이었다. 하지만 엘레나 강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태 같은 구시대의 인물들이 위기에 몰렸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의 대응은 빠르고도 효과적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자금은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었기에 주거래 은행의 압박은 큰 타격을 주지 못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오히려 아우라 그룹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무런 혐의점도 찾아내지 못한 세무조사팀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고 무리한 조사를 지시한 담당 관리는 내부 감찰을 받게 되었다. 엘레나는 이 과정을 통해 오히려 기업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이례적으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에 대해 막힘없이 답변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여론은 오히려 그녀의 편으로 돌아섰다. 반면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음해하려던 베리디안 그룹의 이미지만 더욱 추락할 뿐이었다. 박진태의 모든 공격은 엘레나의 철벽 같은 방어에 막혀 무력화되었다. 그는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듯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상대는 그의 모든 수를 미리 읽고 있었고 항상 한 수 앞서 움직였다. 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플레이어에 불과했다. 이 혼란 속에서 엘레나는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또 다른 기회를 포착했다. 그녀는 베리디안 그룹 이사회 내부의 권력 구도를 분석하던 중 잠재적인 동맹군을 발견했다. 그룹의 공동 창업주 가문 출신인 오영민 이사였다. 그의 아버지는 엘레나의 할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세운 인물이었다. 오 이사는 박진태가 회사를 사유화하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소수파였고 박진태의 독재적인 경영 방식 아래에서 오랫동안 무력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이 더럽혀지는 것을 지켜보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엘레나는 최민준을 통해 오영민 이사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엘레나는 자신의 정체를 전부 밝히지는 않았지만 박진태를 몰아내고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힘과 계획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 증거로 박진태의 비자금 내역 일부를 그에게 건넸다. 오 이사는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그녀의 비범한 능력과 확고한 의지에 점차 신뢰를 갖게 되었다. 그는 이것이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 오랜 고심 끝에 그는 엘레나의 비밀 동맹이 되어 이사회 내부의 정보원이자 그녀의 편에 설 세력을 규합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한편 최민준의 조사팀은 20년 전의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었다. 목격자는 해외의 안전가옥으로 무사히 피신시켰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날 밤 사라졌던 검은색 세단을 찾는 것이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수사는 난항을 거듭했다. 낡은 서류와 희미한 기록 속에서 단서를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다. 팀원들이 지쳐갈 무렵 마침내 극적인 돌파구가 열렸다. 한 젊은 데이터 분석가가 폐차 직전의 차량들이 밀수출되는 경로를 분석하다가 의심스러운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20년 전 사고 직후 한 유령 회사 명의로 등록된 검은색 세단이 여러 차례의 명의 변경을 거쳐 동남아시아로 수출된 기록이었다. 최민준은 즉시 팀을 급파했다. 그들은 차량의 고유 번호를 단서로 현지 중고차 시장과 폐차장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한 항구 도시의 낡은 폐차장에서 기적처럼 그 차량을 찾아냈다. 20년간 비바람을 맞으며 녹슬고 망가졌지만 그것은 분명 그날 밤의 진실을 품고 있는 범죄의 증거였다. 최민주는 이 사실을 즉시 엘레나에게 보고했다. 엘레나는 모니터에 떠 있는 낡은 세단 사진을 말없이 응시했다. 오영민 이사와의 동맹으로 내부의 지지 기반을 확보했고 이제는 살인의 물적 증거까지 찾아냈다. 그녀가 쳐놓은 그물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박진태의 목을 향해 좁혀지고 있었다. 엘레나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최민준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차량을 국내로 가져오세요. 최고의 법의학팀을 준비시켜 20년간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을 꺼낼 시간이니까 베리디안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서울의 모든 권력과 부가 집결한 듯 화려했다. 정재계 거물들과 유명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거짓된 미소를 나누는 동안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근 그룹을 둘러싼 여러 논란 때문이었다. 단상 위에서 박진태와 민수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행사가 절정에 달하고 박진태가 기념사를 막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시끄럽던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바로 아우라 그룹의 대표, 엘레나 강이었다. 그녀는 마치 모든 빛을 흡수하는 블랙홀처럼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깊은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여왕의 기품을 드러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의 등장이었지만 아무도 감히 그녀를 막아서지 못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모두가 숨을 죽일 뿐이었다. 엘레나는 인파를 가르며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이 극적인 순간을 담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단상 위에 박진태와 민수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2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식적인 첫 대면이었다. 마침내 그녀가 단상 앞에 멈춰 섰다. 박진태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민수희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가 이 상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미친 듯이 회전하고 있었다. 박진태가 애써 위엄을 차리며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강 대표, 우리가 경쟁사 대표까지 초대한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엘레나는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하고는 연단에 놓인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맑고 힘있는 목소리가 침묵에 잠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먼저 베리디안 그룹의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 회사는 저의 할아버지와 같은 훌륭한 분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위대한 유산이지요. 그녀의 말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진태와 민수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날카로운 칼이 되어 두 사람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 아우라 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이 지워버리려 했던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당신들이 살해한 한 여인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 회장은 이제 충격으로 완전히 얼어붙었다. 엘레나는 숨을 한 번 고르고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이었다. 그녀는 모든 카메라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선포했다. 제 이름은 엘레나 강이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그 한마디는 연 회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사방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20년 전 어머니와 함께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던 박 회장 일가의 마지막 핏줄, 그 죽은 아이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CEO가 되어 돌아온 것이다. 박진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만 뻐끔거렸다. 민수이조차 평생 유지해온 냉철한 가면이 깨어지고 그녀의 눈은 공포와 불신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그들의 제국이, 그들의 거짓된 평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엘레나는 아직 증거를 꺼내지 않았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대신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이라는 강력한 씨앗을 심기로 했다. 박진태 회장님께 묻고 싶군요. 20년 전 그날 밤, 제 어머니께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5살짜리 어린아이가 살아남기 위해 차가운 숲속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박진태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할 일은 여기까지였다. 이제 남은 것은 세상이,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다가오기 전 우아하게 몸을 돌려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행사는 완전히 망가졌고 투자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모든 기자가 정신을 잃은 듯한 박진태에게 몰려들었다. 군중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오영민 이사의 얼굴에 씁쓸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호텔을 빠져나온 엘레나는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던 차가운 가면이 잠시 풀리는 듯했다. 20년 묵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성공한 작전의 짜릿한 쾌감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다. 그때 최민준 실장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3단계 작전 완료. 언론은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엘레나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아우라 그룹의 대표 엘레나 강이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자. 김서연의 얼굴이었다. 가면은 이제 완전히 벗겨졌다. 갈라쇼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 온라인 매체의 헤드라인은 죽은 줄 알았던 재벌 3세의 귀환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김서연, 즉 엘레나 강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다. 그 파장은 즉시 주식시장으로 이어졌다. 증권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베리디안 그룹의 주가는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시가총액 수조 원이 단 몇 분 만에 증발해버렸다. 그룹 본사는 아침부터 빗발치는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와와 언론사의 취재 요청으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50년간 쌓아 올린 신뢰에 탑이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엘레나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폭풍이 가장 거셀 때 더 몰아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동맹 관계인 오영민 이사를 통해 내부 고발 형식으로 박진태의 비자금 내역과 횡령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가장 신뢰도 높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넘겼다. 몇 시간 후
방송사에서는 긴급 뉴스로 박진태 회장의 수천억 원대 비자금 스캔들을 터뜨렸다. 뉴스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이는 금융당국과 검찰이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동시에 아우라그룹과 오 이사가 규합한 주주들은 박진태 회장의 해임과 경영진 총사퇴를 요구하는 긴급 주주총회 소집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기업 전쟁은 이제 법적, 재정적 총력전으로 번졌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베리디안 그룹의 신용 등급을 일제히 강등시켰다.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에 나섰고 위기를 감지한 협력 업체들은 연이어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박진태의 제국은 안과 밖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박진태는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금으로 장식된 감옥이었다. 그는 검찰의 수사망 때문에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에 손도 댈 수 없었다. 그는 통제 불능의 상황 속에서 이성을 잃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무력한 폭군으로 전락했다. 반면 민수희는 남편과 달랐다. 그녀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법과 돈을 이용한 싸움에서는 이미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가장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해결책만이 남아 있었다. 코너에 몰린 짐승은 상대를 물어뜯는 법이다. 그녀는 남편이 이용했던 해결사를 남몰래 다시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요구는 이전과 차원이 달랐다. 엘레나 강, 아니, 김서연 그 아이를 없애, 사고로 위장해서 20년 전 그 어미처럼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 그 아이만 사라지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살기가 어려 있었다. 엘레나 역시 상대가 이성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와 최민준 실장은 개인 경호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그들은 해결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올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해외에서 비밀리에 국내로 이송된 검은색 세단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이 시작되었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분석 결과 차량 내부에서는 2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혈흔과 섬유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혈흔의 DNA는 놀랍게도 김서연의 어머니와 일치했다. 이것은 살인을 증명할 스모킹 건이었다. 모든 증거는 엘레나의 손안에 모여들고 있었다. 기업을 무너뜨릴 회계 장부, 살인을 증명할 차량, 그리고 모든 것을 증언해줄 목격자까지.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긴급 주주총회가 열릴 날을 디데이로 잡았다. 그날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었다. 주주총회를 이틀 앞둔 늦은 밤이었다. 엘레나는 최민준과 함께 아우라그룹 본사에서 마지막 전략회의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다. 도심의 한적한 도로를 지날 때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박진태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최민준이 보고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굉음을 울리며 튀어나왔다.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며 오직 엘레나의 차량만을 노리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경호원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공간을 찢는 굉금과 함께 그녀의 차를 덮쳐왔다. 그 순간 엘레나의 눈에는 20년 전 자신을 감싸 안으며 절규하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그녀의 세상은 다시 한번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찢어질 듯한 파열음.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엘레나의 차량은 덤프트럭의 충돌을 견뎌냈다. 특수 제작된 방탄 및 충격 흡수 장갑이 차량 전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녀가 파놓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상대가 반드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 확신했다.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 주변에 잠복해 있던 엘레나의 경호팀이 일제히 튀어나왔다. 그들은 당황해서 도주하려던 트럭 운전사를 순식간에 제압했다. 동시에 어둠 속에서 날아오른 여러 대의 드론이 모든 상황을 빠짐없이 녹화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명백한 살인 미수 현장이었다. 체포된 트럭 운전사는 최민준의 짧은 신문 앞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박진태의 해결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김서연을 살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2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사고사로 위장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언론은 일제히 아우라그룹 엘레나 강 대표 의문의 교통사고로 중태라는 속보를 쏟아냈다. 이것은 엘레나 팀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역정보였다. 소식을 접한 박진태와 민수인은 침통한 표정을 연기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안도감과 승리감이 교차했다.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믿었다. 주주총회장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박진태와 민수인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영민 이사가 단상에 올라 박진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하고 그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거센 항의와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박진태는 이 모든 것이 음해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바로 그때였다.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죽은 줄 알았던 엘레나 강이 상처 하나 없는 모습으로 최민준과 함께 걸어 들어왔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멎고 총회장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박진태와 민수희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유령을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다. 엘레나는 그런 그들을 차갑게 응시하며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박진태 회장님, 많이 놀라신 것 같군요. 엘레나의 목소리가 총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곧바로 불신임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시켰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박진태는 주주들의 분노 속에서 20년간 지켜온 회장 자리에서 비참하게 쫓겨났다. 그의 기업 제국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엘레나의 심판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하지만 이 자리는 단순히 돈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0년 전에 묻혔던 살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는 다시 한번 술렁였다. 엘레나는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영상을 띄웠다. 바로 어젯밤 자신을 덮쳤던 덤프트럭의 공격 장면이었다. 모든 각도에서 촬영된 생생한 영상에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서 트럭 운전사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그 배후로 박진태 부부를 지목하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두 번째 증거는 해외에 피신해 있던 20년 전 목격자와의 화상 연결이었다. 그는 화면을 통해 그날 밤 검은색 세단이 의도적으로 앞차를 들이받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박진태 부부의 범죄를 향한 거대한 포위망을 한 겹 더 조였다. 세 번째 증거는 폐차 직전의 상태로 발견된 검은색 세단에 대한 법의학 분석 보고서였다. 차량의 충돌 흔적, 그리고 내부에서 발견된 김서연 어머니의 혈흔 DNA 분석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자 민수인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비명을 질렀다. 박진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했다. 마침내 엘레나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20년간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유품인 만년필이었다. 이 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만년필 안에 내장된 소형 녹음 장치에서 음성 파일을 추출하여 총회장 전체에 재생시켰다. 녹음 파일에서는 겁에 질린 어머니의 목소리와 그녀를 협박하는 젊은 시절 박진태와 민수희의 냉혹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그들이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대화였다.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녹음이 끝나는 순간 총회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수십 명의 검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향했다. 박진태, 민수희 씨, 고 윤혜린 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의 선언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박진태와 민수희는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들의 길고도 추악했던 범죄의 시대가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들의 비참하고 패배한 얼굴을 담아냈다. 엘레나는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한 얼굴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20년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박진태와 민수희가 체포된 후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재벌가의 몰락이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추악한 범죄를 대서특필했고 대중은 20년간 진실을 숨겨온 그들의 악랄함에 분노했다. 베리디안 그룹은 창립 50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 혼란에 빠진 회사를 수습하기 위해 오영민 이사가 임시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즉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엘레나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회사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박진태의 잔재 세력을 모두 숙청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시작되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독재가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몇 달 후 세기의 재판이 열렸다. 박진태와 민수희는
모든 증거 앞에서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법원은 그들에게 살인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들의 범죄를 도왔던 해결사와 다른 공범들도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찾아왔다. 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나자 엘레나는 이제 회사의 미래를 결정해야 했다. 그녀는 베리디안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베리디안을 해체하고 아우라 그룹에 흡수시킬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달랐다. 그녀는 두 회사를 통합하여 새로운 이름의 거대 그룹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그룹의 이름은 솔라리스 소라릿이었다. 라틴어로 태양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열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솔라리스 그룹의 초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녀의 첫 번째 인사는 파격적이었다. 쫓겨났던 윤 이사를 다시 불러들여 그룹의 핵심인 건설 부문 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솔라리스 그룹은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과거의 정경유착과 비자금 관행은 모두 사라졌다. 대신 직원들을 위한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혁신적인 기업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혜린 재단을 설립하여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돕는 일에도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세상의 소란도 점차 잦아들었다. 김서연. 이제 세상은 그녀를 엘레나 강이 아닌 김서연으로 불렀다.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되찾은 것 같았다.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녀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홀로 차를 몰아 어머니의 묘지가 있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묘지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언덕 위에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20년간 그녀는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못했다. 복수를 끝내기 전까지는 어머니를 마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묘비에 새겨진 윤혜린이라는 이름과 젊은 시절 어머니의 사진을 보자 20년간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심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엄마, 나 왔어. 서연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다 끝났어. 엄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내가 약속 지켰어. 그녀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러자 참아왔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5살 이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녀였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해방의 눈물이었다. 한참 후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다에서는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젖은 뺨을 식혀주었다.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파도 소리는 평화로웠다. 그녀의 마음에도 20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증오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만이 남았다. 1년 후 솔라리스 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완벽하게 재탄생했다. 김서연 회장은 뛰어난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돕는 따뜻한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가 세운 혜린 재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아동복지재단으로 성장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 그녀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을 찾았다. 아이들은 그녀를 키다리 아줌마라 부르며 따랐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과 벽을 쌓은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책을 읽어주고 간식을 나눠 먹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서울의 가장 높은 빌딩. 그녀의 집무실. 서연은 다시 창가에 서서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차가운 정복자의 눈빛이 아닌 따뜻한 희망을 품은 개척자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어린 서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질게요.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도시에는 새로운 밤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눈부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복수라는 기나긴 밤은 끝났다. 이제 그녀 앞에는 스스로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